제로 코로나 안 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투기형이 아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대신에 부동산 정책은 임대 주택으로 위주로 간다는. FTX가 파산했대서 가상자산 미래가 없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역시 투명성. 그래서 그 FTX도 투명성 문제예요.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또 시작부터 웃음을? 아니, 발음을 매번 정확하게 못 하시더라고. 안유화. 자꾸 안휴화라고 들려요. 아, 그래요? 다시 해보세요. 혹시 귀에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전 의심이 드는데. 안유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먼저 있는 걸로 합시다. 네. 저는 완벽합니다. 네. 지금 요즘 중국이 네. 핫 이슈로 떠올랐어요. 뭐 맞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다뤄야 될 게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맞아요. 네, 지금 뭐 주식시장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내렸다가. 그렇죠. 근데 일단 중국에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막 최초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 법적으로 사람들이 대형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같이 있는 걸 뭐라고 집회라고 해야 되나? 집회. 그게 시위 집회. 예, 시위 집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중국 사람 성격상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민족성이 좀 수용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처럼 다른 나라가 내 생각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3년 동안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참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국민들이 그동안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엄청 높거든요. 지금 저 상황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외책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SNS로 할 때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도 대부분은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장 믿는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로 지금 한 1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지금 올해만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100만 명 넘게 죽었다. 근데 중국은 사망자 수가 적잖아요. 이것도 14억의 인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너무나 확연히 차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는 거는 거의 뭐 어떤 작은 나라는 인구가 100만 명 아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말 하면 어느 어제 어디 갔던데 어느 그 시가 100만 잠깐만 그게 어느 시였지? 100만 명이던데요, 인구가. 한국의 어느 시가. 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 죽었으니까 중국 사람들 그래 제로 코로나가 맞다. 이 14억 인구가 이렇게 적여준 거는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해서 신뢰성을 굉장히 높게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당대회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럼 당대회 끝나면 이제 조금 완화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스무스하게 저는 풀겠지라고 기대를 했고 또 끝나자마자 중국 위생관리위원회에서 담당 부처가 나와서 앞으로는 타겟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그냥 봉쇄하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들, 의사, 또 뭐 권위자 이런 분들 나와서 이제는 거의 위협적이지가 않다 이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했거든요. 원래 격리가 7+3 중국 들어가면 7일 격리하고 3일 자가격리였는데 그게 5+3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 당대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점점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각 도시별로 많이 나오면서 광주, 또 이번에 지금 북경, 뭐 상해, 지난번에 그 화재 사고난 우르무치 이런 대도시에서 막 지금 연쇄적으로 막 몇만 명 넘어가면서 갑자기 또 이 지방 정책이 확 조이는 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앙은 좀 완화하자라는 스탠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터지니까 지방 관료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데이터가 안 좋으면.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 좀 타겟 관리하고 이제는 무작위적인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내려보던 차에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팍 나오니까 이건 또 자기 이 관료하고 이 관직하고 연관되니까 그렇죠.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꽉 조여버린 거예요. 근데 또 여기저기 막 터지니까 쟤네끼리 또 관직끼리 경쟁하잖아요. 이 성과 저 성장.
사실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더 강화되면서 지금 특히 또 이번에 촉발이 된 거는 우르무치에 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제로 코로나 안 했으면 적시에 그게 진압이 됐을 텐데 제로 코로나 때문에 적시 진압이 안 돼서 사람 더 많이 죽었다. 10명 죽었다고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중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이 터졌다. 예,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될 만한 그런 건데 그래서 뭐 F4 용지 백지 들고 나와서 그것도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다 터진 게 된 것인지 네. 아니면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예.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네. 다른 나라들은 다 마스크 안 쓰네 사람들 그렇죠. 모여 있는데 그렇죠. 그거 보면서 충격받았다는 뭐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은 이렇게 대부분 좀 있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 집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해외 유학을 다 보냈잖아요. 유학을 보내니까 세상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몰라요. 중국 대부분 사람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잠깐에 중간에 풀 때 예를 들면 중국 하북성 북경 옆에 허베이성 그 석가장시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방역 정치를 풀었어요. 네. 검사도 안 하고 어서 마음대로 내려오고 마음대로 해 이런데 사람들 아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러면 당혹스러워요. 풀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당자가 이제 내려와도 된다 내려오라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내려오는지 알아요? 밖에 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일단 공포스럽게. 예, 공포스러울까 정작 다 관리를 안 해도 안 내려와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 검사 취소했어요. 초등학교 뭐 이런 데서. 그랬더니 학부모들 막 항의를 했다잖아요. 다시 검사해라고. 왜 우리 자식이 학교 보내는데 니네 검사 안 하면 코로나 환자 있는지 어떻게 하냐. 왜 우리 자식이 생명과 장난치냐.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의해서 다시 회복을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커서. 근데 이번에 월드컵이 중계하더라고 CCTV에서. 근데 뭐 꼭 그걸 내 그랬다고는 나는 모르죠. 뭐 그거 그렇다 해서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모르던 사람들이 TV에서 다른 나라는 다 안 하고 하네. 수많은 사람들 알게 되는 계기는 맞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죠. 예.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위가 벌어지는데 아까 뭐 네. A4 용지, 예. 흰종이 지금 백지 시위라고 지금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그 단지 그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시진핑 뭐 물러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좀 충격적인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중국 언론에서는 전혀 없고 나오지 않고 있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요즘에 뭐 틱톡이라든지 뭐 SNS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게 올라오고 또 해외 뉴스에서는 다루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질문하신 대로 뭐 시진핑 뭐 퇴진하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제가 같이 살았던 중국인들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례적으로 그런 이야기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이렇게 언론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외국 뉴스에. 그런 거 보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정말 이제는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참다 악에 받쳐서 이제는 죽기 살기. 예, 뭐 그런 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내걸고 그럴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문제를 이용하는 해외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달이 됐죠. 네, 예. 알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네. 아침 방송에서 얘기하다가 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네. 했었거든. 네. 아니 미국의 입장에서 미중 패권 네. 전쟁 가운데에서 네. CIA가 이럴 때 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건 네. 이러한 것들이 어쨌건 현재 당면한 중국의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PMI 지표도 뭐 48, 50이 치면 우리 맞아요. 되게 불황이라고 보는데 맞아요. 48이 나왔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했을 때 인민의 불만, 그 다음에 악화된 경제 지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탠스가 그럼 이제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사실 며칠 전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발표한 거 보니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사회주의가 보통 망하면 두 가지로 망하는 거죠. 모든 권력이 절대 권력이 똑같습니다. 절대 권력 한 두 가지로 망합니다. 꼭 뭐 사회주의라기보다도 절대 권력이면 하나는 가난에 망하든지 하나는 전염병에 망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계속하면 전파는 어떻게 막겠지만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회성 직업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이 엄청난 이게 일용 노동자들. 예, 혹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계속 제로 코로나면 가난해서 가난해서 죽을 수 있고 풀어놓으면 전염병이 확산돼서 또 죽을 수 있죠. 제가 생각해봐. 저도 사실은 중국에 지금 3년 넘게 못 가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이제부터 정책을 안 한다. 예를 들면 안 한다 생각해봤어요. 안 한다 합시다. 오늘 일부러. 그럼 당장 이 문제 해결될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의 경험을 보면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 올해 3월까지 되게 셌거든요. 관리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서 풀어놨는데 지금도 하루에 6만 명, 7만 명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제일 많을 때 20만 명 넘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이 5천만 인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14억이 인구예요. 14억 인구. 그러니까 또 한국은 백신을 다 맞았잖아요. 우리가 화이자 백신 이런 거 맞았잖아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mRNA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작용은 크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 백신 다 2차 다 맞은 상황에서 지금 6만 명, 7만 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백신을 안 썼거든요. 중국 국내 백신을 썼는데 시노팩스인가 뭐. 예, 시노팩 백신을 썼는데 그거는 부작용은 없어요. 대신에 혈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 풀어놨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 면역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책을 취소했대서 당장 뭐 소비가 빵 살아나고 투자가 빵 살아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한국이 지금 백신 맞고도 하루에 지금 없어져서 6만 7만인데 옛날에 20만 명씩 걸렸는데 중국 인구 베이스가 14만 명인데 만약 다 풀어놨어요. 근데 다 그동안 집에 갇혀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하나도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을 벌하죠? 지금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엄청난 이제 혼란이 옵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제로 코로나 안 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풀어졌을 때의 그 혼란 상황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바로 풀기보다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mRNA 네. 백신 예. 이것을 좀 수입을 해서 먼저 맞히는 맞아요. 행위가 앞서 있지 않겠느냐. 맞아요. 이게 제로 코로나 맞아요. 방역 완화의 시그널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래는 이 화이자 같은 백신을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 사려고. 왜냐면 이게 다 지방정부가 요즘에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럼 그거 살려면 그것도 뭐 한국 5천만 명도 아니고 14억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돈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치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제. 치료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방역 완화 예. 이거를 좀 쉽게 얘기 못할 것 같네. 아무도 그 챔치기 힘들죠. 왜냐면 이게 14억이 빡 풀어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중국이 그냥 병원이 많냐?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열악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 ICU 사람이 거기 생명을 다투면 구하는 구급센터 그것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네. 중국 말씀하신 네.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 당국자라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쉽진 않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혜로운 어떤 방안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결국은 그러면 백신의 공급, 이게 세계의 어떤 예. 화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중 관계에서 뭐 모더나가 됐든 아니면 네. 뭐 화이자가 됐든 예. 이걸 좀 뭐 저렴하게 됐든 아니면 뭔가 글쎄, 공급을 충분하게 받을 수 맞아요. 있는. 그래서 이번에 독일이 셜츠 총리가 중국 방문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관계 지금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백신을 수입하는 걸로 지금
아마 가격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많이 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많이 뭐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중국 경제가 네. 상당히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당면한 예.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경제하고 연결지면서 중국 경제 어떤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금리 얼마 전에 지준율 인하하고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또 있긴 어제도 하거든요. 내렸어요. 지준율 0.25. 시장이 한 5천억 위안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일단 중국 경제는 우리가 경기 순환으로 말했을 때 경기 고점이 있고 경기 하락이 있고 침체가 있고 저점이 있거든요. 경기 하강, 침체, 저점인데 저점에 와 있죠. 저점에 와 있다라는 건 뭐냐?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PMI가 마이너스가 있고요. 우리가 그 3대 총수요, 투자, 수출, 그리고 소비, 지금 다 하강 국면이거든요. 소비는 특히 마이너스 이제 한참 됐고요. 그래서 이 모든 지표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중국 부동산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항상 제가 핵심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렸고, 근데 부동산이 지금 떨어진 바람에 부동산 경제는 부동산 기업만 뭐 파산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문제는 연관 산업들이 다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부동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있잖아요. 네. 그냥 부동산이 지금 무너지니까 중국 정부가 작년 말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중국 은행보건감독관리원회에서 16조항 부동산 산업 안정에 관한 16조항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 16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확대하라는 게 있어요. 조항이 대출을 확대해라. 그리고 근데 이게 작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사실. 은행들이. 예, 왜냐면 대출을 하면 부실될 게 뻔하니까 담당자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16조항에 뭐가 있냐면 면책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부실돼도 책임을 안 묻는다라는. 예, 그러니까 진짜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중국 대내끼리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작년에는 누가 부동산에 대출해주면 그 은행 행장이 목이 잘린대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누가 부동산에 대출을 안 해주면 목이 잘린대요. 이제 정부 시책을 안 따르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해주면 목이 잘리고 올해는 안 해주면 목이 잘리는 거죠. 우리 해고라고 합시다. 그 목이 잘린다니까 좀 무섭네. 갑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언어 사용에 조금 이렇게 그런데 해고. 네, 해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이 연착륙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 텐데, 자, 그래서 부동산이 어차피 지금 쭉 떨어지니까 제가 했잖아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동산 경제 리스크다. 그렇죠. 부동산 경제 경찰은 중국 경제 경찰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모든 방법을 연착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미국하고 달리 미국은 돈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공급되는 건 장점이 뭐냐면 리스크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한 사람들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일이에요. 네. 그게 주식 투자 개념이잖아요. 근데 은행은 아니에요. 은행은 대출을 해줘요. 그렇죠. 대출이란 거는 상환 받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환 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은행 간접금융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가 은행에가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담보로 잡힌 게 다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잘못되면 은행의 부동산 담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말하면 여기 말하면 자산관리 상품이 있잖아요. 자산관리 상품. 그동안 중국의 자산관리, 은행의 자산관리 상품들이 여기 말하면 PB들이 주로 추천하는 상품, 은행들이 출시한 이런 자산관리 상품이 대부분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이렇게 있는데 채권형은 대부분 그 돈들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가 됐어요. 아. 예. 근데
부동산 펀드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그 자산관리 상품이 다 마이너스 수익률로 가게 된 거예요. 안전자산인데 사실은 채권 사실은 우리가 믿는 건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다 마이너스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다 또 설상가상으로 외계면 또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입한 자산관리 사업이 난리 났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자체 펀드가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또 정부에서 빨리 부동산 기업의 대출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대출 확대하려면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에 돈이 이렇게 지금 대출한 게 상환을 못 받은 상황에서 대출을 또 해라고 하니까 그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은행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채권형 상품에 많이 사요. 안전하니까 채권. 그래서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채권형 상품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정부에서 빨리 부동산 투자를 빨리 대출해주라니까 돈은 없고, 그 대출해준 건 지금 상환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돈은 없으니까 어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채권형. 그러니까 은행한 채권형을 막 파니까 채권형 그 펀드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더 하락하겠죠. 하락하게. 근데 원래 이게 경제가 원래는 안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니까 채권이 떨어지는 건 말이 맞아요. 금리 올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국은 금리를 계속 내리니까 원래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원래 채권형 수익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는데도 채권형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경제가 원래 안 맞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해서요? 지금 정부에서 빨리 그 부동산 대출해가 돈을 유동성 확보를 다 동시에 파니까 그게 매도 쪽으로 가버리니까 떨어진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채권 떨어진 건 진짜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럴 때 그 외국계 헤지 펀드나 이런 데들이 그 채권을 사고 있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뭐 차이나런 해가지고 뭐 있었잖아요. 자금 빠져나온다고. 외국계가 중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맘대로 못 들어가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후광통, 성강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후광통, 성강통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못 사고. 예,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게 있고 못 사는 게 있고 어쨌든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개방된 금융처럼 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공매도 치고 뭐 이러지는 못하는데 근데 일정 부분 정해진 범위에서는 뭐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모든 주식형 채권이 혼합형이 다 지금 떨어지는 웃기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민들, 막 아까 얘기한 코로나 문제,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불만들이 더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보통 이런 펀드에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안정형 우리가 R형 펀드라고 하는데 이런 안정형은 거의 큰 돈은 못 줘도 거의 뭐 예금 수익률 이상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금보다 못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설상가상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숨통 틔우겠다 해가지고 1조 위안, 뭐 한국 돈으로 185조 이거를 풀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으나 1.2조. 그러나 은행들은 그걸 못 하고 있다. 그게 그러니까 주로 우량 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동성이 어렵다. 예. 하여튼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건가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왜냐면 부동산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안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그 지원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책이 나왔음에도 시장 그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제 오를 거야 살려고 하는. 예, 원래 그게 살아나줘야 되는데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이거 다 오히려 무너진다. 예, 받쳐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정책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그 2015년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부터 부동산이 제가 2015년에論文을 썼어요. 중국발 금융위기 온다고. 그때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줬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중국 정부 한 정책이 뭐냐면 부동산 기업들이 대출이 레버리지가 너무 높으니까 그걸 스무스하게 연착륙 시키려고 그 레버리지를 누구한테 스무스하게 그 레벨 가게들한테 보냈어요. 가게들이 당시에 GDP 대비 부채율이 4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말 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부동산 기업 대출 레버리지를 가게한테 넘기냐. 이 말은 뭐냐면 그 원래는
대학생이라든지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부동산을 못 샀어요. 호구가 네. 없으면. 호구, 호적 이런 뜻입니다. 없으면 못 샀거든요. 이거 다 풀어주는 거죠. 막 사게 하는 거죠. 은행가 막 대출하게 하고. 그러면 분양이 공실 같은 게 팔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스무스하게 가게한테 넘겼냐면 부동산을 사는 속도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와서 다 살 수 있으면 공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돈 누구한테 들어가죠? 부동산 기업한테 들어가면 그렇죠. 그 문제 해결된다는 뜻이거든요. 또 처음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중국 가계 대출이 되게 낮았어요. GDP 대비 40% 세계에서 낮은 편이거든요. 한국은 가계가 되게 높습니다. 70%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작업도 한참 하다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 이 3대 경제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3대 경제 플레이가 아무도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면 부도가 옵니다. 나라가 멈춰서요. 그게 한국 유한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중국은 정부하고 가계의 부채율이 낮았어요. 정부라고 중앙정부를 말합니다. 중앙정부 부채율이 한 50%밖에 안 됐어요. 가계가 40%였고요. 2015년 기준. 그렇죠. 근데 지금 어서는 이 몇 년 동안에 지금 가계한테 레버리지 넘기는 작업 하다 보니까 지금 70%까지 거의 왔어요. 가계도 무슨 공간이 없어요. 70%면 세계에서 되게 높은 레버리지 속해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부만 남았어요. 중앙정부만. 그래서 이번에 1.2조 유동성을 풀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16조항이 나온 건 뭐냐면 얘네 대출 마음대로 해라. 그다음 면책을 하겠다는 거죠. 잘못 대출해도. 그 말은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 중앙정부가 떠안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을 제가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이 부동산의 레버리지를 중앙정부한테 넘기는 작업이 이제 온 겁니다. 국가 부채로 이제 이전한다. 예. 그럼 중앙정부도 이제 부채율이 지금까지 안 높아서 그나마 중국이 돌아갔는데 이제 중앙정부까지 부채율이 많으면 사실은 중국이 만약 금융시장까지 완전 개방됐으면 위안위기 오는 거죠. 이게 위안화 환율에 반영이 되거든요, 바로. 예.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요즘 위안화가 계속 그렇게 예, 절하가 되는 거죠. 절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 위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은 돼 있으나 어쨌든 사회 그 시스템 문제 때문에 연장은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래서 지방은행들이 NPR, 부실 대출율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마지막에는 자산관리공사를 새롭게 만들어서 부채를 떠안아서 옛날에 외환위기 때 처리했던 것처럼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민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그걸 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실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채 화폐화라고 해요. 부채 화폐화. 예, 전문용어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예. 뭐 국가 부채는 뭐 어쨌든 뭐 아직 40% 정도로 높진 않다고 말씀하셨고 네. 단지 지금 이제 이 가계 부채라든가 이런 그 기업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부채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는 네. 이 이후의 상황이 좀 걱정이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일단 부동산 쪽에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가장 쉬운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가 지난번 얘기했던 뭐 우리 공동부유론을 통해서 억압받던 그런 기업들의 영업 혹은 사업 활동을 이게 재개시켜주는 거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외국에서는 있거든요. 저는 그 공동부유라는 의무는 크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세 개예요, 세 개. 임 대표님 세 개입니다. 3.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분배, 그러니까 공동부유라는 거는 중국의 그 재정판공실 부국장님 말씀 빌려서 표현하면 그동안 중국은 파이 키우기만 열심히 했는데 파이 키우기만 이제는 파이 키우기와 파이 나누기를 다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분배도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분배는 세 가지예요.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예요. 1차 분배는 뭐냐면 월급이에요. 내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죠? 1차 분배.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공동부유를 하겠다는 거는 1차 분배 소득을 높여줘야 되죠. 그거 뭐냐면 중국이 지금 노동밀집표 가지고는 월급을 높이기 힘들어요. 이게 부가가치가 작은 산업은 내가 월급 높여봤자 뭐 김밥집에서 월급을 많이 줘봤자 어느 만큼 주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이 돼야 돼요. 뭐 한국말 하면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ICT 산업에 이런 고부가 산업이 주도 산업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미래 산업 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월급 소득이 높아가는 거죠. 엔지니어라 이런. 네. 예. 이게 1차 분배고요. 이런 1차 분배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가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2차 분배입니다. 2차 분배는 세금 제도예요. 세금 제도. 세금 제도는 뭐죠?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서 다시 교부 이전하는 관계예요. 그냥 돈 많은 사람한테서 많이 받고 그다음에 좀 없는 사람 나눠주고 이게 2차 분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세금 제도가 디테일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조방형, 이렇게 많지 않고 실현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세제 항목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아직 두 개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이 제일 좋죠. 그냥 세금 없이 유산 물려줄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한국 재벌들은 돈을 유산을 받았는데 그걸 내려면 몇 조 세금 내다 보니까 막 주식을 팔고 막 대출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그런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제를 많이 만드는 거죠. 이래서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많이 받겠다라는 게 2차 분배고요. 3차 분배는 뭐냐면 기부입니다, 기부. 있는 사람들 좀 알아서 적극적으로 좀 내라. 미국이 이게 가장 잘 돼 있죠. 그렇죠. 미국은 이 기부 제도가 굉장히 잘, 이런 재단 만드는 것도 재단 만들어 재단 법인으로 하면은 면세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도가 많이 잘 돼 있는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공동부유 속에 지금 중국이 아직 엄청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리커창 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월 소득이 20만 원 원화로 지금 환율로 20만 원 위안화로 1000위안 네. 2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시진핑 이 지도부가 하는 거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임대주택. 예.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임대주택을 딱 만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확실해요.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앞으로 투기로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신에 부동산 정책은 임대 주택으로 주택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전에도 얘기하셨던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세입원이 예. 그 부동산 그러니까 양도세. 거기는 네, 맞아요. 토지 빌려주는 토지 양도세. 그 세금 이건데 지방세. 이게 없으면 그렇죠. 그 지방 정부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가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면서 지금 부동산 그게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지방세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재정 수입에 거의 뭐 7, 80을 충당했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없으면서 올해는 거의 거래가 없으면서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되게 웃기는 게 이게 지금 재정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어떤 지방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지방 정부마다 지방 융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공사라고. 네. 그게 자기 거거든요. 자기가 만든 법인이거든요. 그 공사 보고 자기네 땅을 사게 합니다. 그럼 그래서 양도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땅을 사는 거예요. 그 재정 수입을 만드느라고. 예, 그런 일까지 다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지방 정부가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재정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는 결국은 부동산을 살리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가 부동산 살리는 데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을 내놔도 시장이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맞아요. 이거 싸 좋아 하면서 사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 전 지방에서 부동산 사라고 지금 엄청난 이 판촉 활동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뭐 공동부유론으로 인해서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규제를 받았던 뭐 게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알리바바와 같은 어떤 쇼핑몰 금융, 온라인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중국 내에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비중 작은 거겠네요. 그거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핀테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테크 기업들이 금융 쪽에 온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게 회색지대였어요. 지금 가상자산처럼. 지금 가상자산이 회색지대잖아요. 법규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에서 이 IT 기업들이 금융을 하는 것에서 회색지대니까 중국 이래요. 중국은 전체 관리 정책, 네거티브 관리 정책입니다. 규정이 없는 건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회색지대에서 중국의 IT 기업들이 금융으로 폭발 성장을 했죠. 또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죠. IT 회사인데 금융으로 돈 버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금융 회사들이
불공평을 느낀 거죠. 우리는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엄청난 규제를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쟤네는 실제는 금융업무를 하는데 규제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번에 시진핑이 빅테크하고 교육, 게임 이런 산업에 정리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IT 회사들이 금융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금융지주사로 다 전환 작업이 끝냈고요. 앞으로는 라이센스를 받고 금융 규제를 받으면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규제를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규제 받으면서. 네. 자, 지금 어쨌든 내부 사정을 보면은 네. 중국은 인민들의 불만, 뭐 여러 가지 것들, 경제 위기 혹은 경제에 대한 문제 아니면 네.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불만,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불만이 쌓이고 그 당국에서는 뭔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 근데 내놓은 경제 대책들이 먹히지를 않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골머리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서로 손을 잡으면 이게 또 풀릴 것 같은데, 근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크게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또 그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히려 왜 강성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좀 유화를 통해서 실리적인 어떤 이득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케이스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요? 계속 만났잖아요. 어디서 만난 거 아시죠? 몰라요. 난 헤어지는 데 관심이 있었어. 지난번에 G20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11월 14일에 캄보디아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예, 사실 그 전에 두 분이 많이 만났어요. 부수석 그리고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했고. 전에 대통령들 서로 되기 전에 되기 전에. 그리고 외교 분과에 있었고 바이든은. 그래서 중국 정말 많이 갔죠. 중국을 그 사람 아마 평생 지금 70세 넘었잖아요. 아마 자기 그 젊었을 때 생각해서 지금 거의年대별로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별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70년도부터 갔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변화를 다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경험한 잘 알죠, 정말 중국을.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둘이 서로 처음 본 거잖아요, 서로.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는데 3시간 넘게 동시 통역 쓰면서, 순차 통역이 아니고 동시 통역 쓰면서, 그러니까 정말 오래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할 말 다 한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서로 마지노선을 확립하고 서로 건드지 말아야 될 걸. 근데 결론은 뭐냐면 다시 잘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든이 되게 웃기는 사람인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탈중국화할 생각도 없고 글로벌 공에서 중국을 뺏을 생각도 없고 다 아니래요. 기술 패권으로 내내를 포위할 생각도 없고 다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그 시진핑도 그러고 우리 둘이 같이 어쨌든 되게 항상 협력을 강조했어요, 시진핑은. 같이 가는 거는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되고 두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가 윈윈하는 거다. 시진핑도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미국을 앞서갈 생각도 없고. 예, 그리고 말한 게 맞아요. 그리고 말한 게 우리는 미국을 대체할 생각도 없고 기존 지배를 우리는 변화시킬 생각도 없고 앞에 갈 생각도 없고 어쨌든 그러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 바이든은 뭐라냐면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변함이 없다. 단지 지금 상황이 변하는 거는 반대한다. 그 말이 뭐겠어. 그냥 나중에 중국이 수복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서 대만 상황이 변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중국은 대만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마지노선이다. 이건 건드리면 이렇게 말해요. 이거 건드리면 중국 인민들은 더 강해질 거고, 그런 뜻이에요. 누를수록 강해지고 억압할수록 강해진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거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중국하고 미국이 항상 우리가 미중 전략대회, 중국은 중미 전략대회라고 합니다. 두 정상급이에요, 이게.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그게 만나서 뭐 했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중국은 개방 영역이 항상 남아있잖아요. 외자에 개방하는 영역이 항상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네거티브 목록을 계속 발표했거든요. 이런 산업은 외국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매년마다 이렇게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거 업그레이드 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가능한 못하는 산업을 리스트 주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못하는 산업을 제일 먼저 어디서 푸냐면 미중 전략 대회에서 풀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정상이 만나서 제일 먼저 미국한테 정책을 줘요. 하게끔. 그거 해보고 얼마 안 되면 아예 외국한테 다 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미중 전략 대회에서 중국이 계획 개방을 해야 되는 영역이 나왔어요. 엄청 의미가 있는 정상 대회였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계기로 어쨌든 뭐 이러면서 뭐 트럼프 들어와서 다 그냥 스톱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그걸 다시 한다. 재개.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장차관급 카운터파티끼리 부처별 또 협상 계속하고 대화, 소통 채널이 강화하는 게 이번에 가장 큰 의미죠. 그래서 왜 이걸 하게 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에 질문하신 대로 서로가 되게 어렵게 됐고 경제가 네, 경제가 서로가 어렵고 서로가 사실 필요한 존재인데 결국 서로가 협력하는 게 방향인데 그리고 그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도움되는 일인데 그런 면에서 협력할 건 협력하자. 특히 이런 친환경이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화하자. 뭐 이런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 마지노선을 확인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가장 우려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러시아가 핵을 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냐 안 내냐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예,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 시진핑도 러시아가 핵을 쓰는 건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관성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만 문제와 북핵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바이든이 후에 기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 봐서는 그게 이게 되게 이게 묘한 말이에요. 이게 북한인가 중국말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거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래요? 제가 1차원이군요. 3차원 얘기를 이런 좀 해주십시오. 깊은 뜻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대표님이? 예. 제가 네. 귀를 씻고 듣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되게 묘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육자회담. 육자회담을 중국이 항상 북핵 문제에서는 육자회담 강조하거든요. 해결법이 육자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이해 관계자들이 다 테이블 앞에 앉아서 공동으로 문제 풀자는 주의인데, 근데 거기서 지금 바이든이 만나고 와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 말한 거는 되게 저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무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뭐가. 그 어떤 의미죠, 그 말이? 북한을 두고 뭔가 주고받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개인적 생각에. 네. 전문가적 생각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적 성격이란다 생각에. 전문가 돼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뭐 이거 갠생 말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제 느낌이 그렇다. 싸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북한이 자꾸 미국이 참을 수 없는 선을 자꾸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일부 분들은.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능성? 왜냐면 이게 생각해봐요. 북한하고 중국은 모두 유엔의 이주에 대해서 같이 하잖아요. 네. 러시아까지 같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 난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그렇다고 북한이면 중국말을 뭐 100% 다 듣냐 그거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이거는 넥스트 시리즈로 다음에 500원 어디 있어? 달러로. 그래서 5달러. 아니 500달러. 네. 하여튼 고그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어쨌든 지켜봐요. 제 느낌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케이,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지금 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냐면은 뭐 반도체가 됐든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보니까 중국의 수출 비중이 한 20,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무역 수출이 한 29% 정도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도체 수출이 중국 향해서 뭐 한 28%, 9%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경제적. 이렇게 보면 돼요. 한국은 전체 성장의 절반을 반도체가 하거든요. 그래서 2% 성장 1%가 반도체입니다. 근데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수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한국은 더 그렇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게 첫 번째. 저 미중 간의 관계 때문보다는 우리 소위 재고 문제, 경제 침체 문제. 그게 일단 경제 자체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게 있고 플러스 미중 갈등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미중의 관계 좋을 때는 이게 뭐니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에서 돌아가잖아요. 중국에서 주로 후속 공정하고 대만은 파운드리 하고 미국은 설계와 장비를 하고 한국은 메모리 하고 이렇게 각자가 잘하는 걸 비교 우위 내세워서 이렇게 서로 장사를 해서 무역을 해서 서로 니 좋고 나 좋고 했는데 나 속에 너 있고 너 속에 나 있고 알아들었어요? 아니, 뭐 우리 너 속에 나 있고 나 속에 너 있다. 경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예 그게 글로벌 공급망 개념이라고요. 아니 글로벌 공급망 개념이란 아니, 나 속에 너 있고 너 속에 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예시가 너무 로맨틱해서 그 뜻은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해라고 알아들었죠. 그게 글로벌 공급망. 근데 미국하고 중미가 싸우고 있잖아요. 네. 중미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각자 공급망을 만들겠다. 특히 미국은 저는 탈중국화.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북미 중심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게 TSMC, 삼성 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중국이 혼자 해서 서로 다 전 세계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TSMC가 혼자 해서 전 세계 공급이 문제 없는데 갑자기 여기도 하나 만들고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도 그래 내가 집중해 설명해 주죠. 예.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죠. 난 질문을 잠깐 봐가지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공급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워낙 공급이 넘쳐나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너도 나도 다 혼자 하겠대요. 아까는 서로 잘하는 것만 하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미중이 갈등 겪으면서 이제는 국가 안보 때문에 다 하겠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하겠대. 혼자 어느 나라나 다. 그렇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선 다 자기네 혼자 해야 돼. 전체만 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서 경제학적 원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비교 우위고 뭐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전서부터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워낙 있었는데 그리고 경기가 침체오면서 워낙 안 좋았는데 지금 또 중미 미중 갈등 때문에 또 누구나 다 한대 이거는 뭐 영어로 말하면 더구나 개나 소나 하면서 어쨌든 다 한대 공급이 더 과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악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이런 문제가 상당 기간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잉 문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의 밸류체인 만들고 있는데 네. 뭐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뭐 반도체가 됐든 이거를 하지 않고도 지금에 있는 거 가지고도 전 세계에 이미 가능한데 네. 추가적으로 미국 밸류체인을 만들면서 네. 그쪽의 네. 밸류체인 이쪽으로 공급은 하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과잉이다. 예, 어떻게 과잉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과잉되는 게 중국 원래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요즘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겠다고 하니까 중국도 하니까. 중국애가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그걸 국산화율이라 하거든요. 국산화율, 반도체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2030년까지 70%, 원래는 2020년까지 70%였는데 결국 지금 목적이 좀 시간이 길어져서 2030년에 70%로 다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공급망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반도체 국산화율 딱 이러니까 모든 자본이 일단 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돈이 거기 쏠려가는 거죠. 그 누구나 다 와서 창업하면 돈 받기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다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미국도 똑같아요. 중국 이거 원래 중국에서 갖고 오면 되는데 안 한다고 그냥 미국 혼자 해야 된다고 이러면 미국이 또 자본이 막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늘어나겠죠. 예. 그런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제 이론을 무시한 어떤 그렇죠. 이건 것들인데 이건 지금 경제 논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치 논리만 돌아가고요. 지금 경제학이 먹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끝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파국이냐? 모두의 파국이냐? 아니면 그냥 이런 대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금리를 할 때는 그냥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살듯이 또 예전에는 금리 높을 때는 뭐 7%, 8%, 10% 그것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네. 살았던 때도 네.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그 블록화된 사회, 세계화로 그냥 자리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파국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이미 완벽하게 글로벌화가 이루어진 산업이에요. 이미 밸류체인이 굉장히 폭넓게 일단 아까 말했죠. 나 속에 너 있고 너 속에 나 있기 때문에 서로 떠날 수 없다. 첫째, 두 번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두 번째, 반도체를 너 속에 내 있고 나 속에 너 있다로 하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답을 내려줘요. 어떤 한 대통령이나 어떠한 누가 뭐 오피니언 리더거나 어떤 전문가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답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돈만 날리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시장이 답을 줍니다. 시장이 어디죠? 시장이 어디예요? 시장이 어디예요? 시장이 시장이죠. 아까 말한 반도체 시장이 50%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전체 세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니까. 예, 50%예요. 그러면 50%를 안 하고 반도체 그 나머지 나라, 지금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디죠? 그러면 아세안, 인도가 중국이 그 시장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 시장이 답을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가상자산 네. 요즘만큼 또 안 좋은 쪽으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전에 그 암호화폐의 어떤 큰 폭락 이후에 요즘 뭐 FTX 세계 제2위 거래소가 파산하는 문제부터 국내에서는 또 위메이드, 그 위믹스에 대한 코인에 대한 문제서부터 지금 아주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FTX 파산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암호화폐 쪽에서는 뭐 리먼급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가상자산 투자 안 하셨죠? 예전에 잠깐 이게 뭘까 궁금해서 몇 개월 해본 적은 있어요. 요즘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렇죠. 한 3년 전쯤 해봤으니까. 예, 요즘에는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편하게 그렇죠. 보겠네요. 일단 불만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왜냐면 민감한 상태인지 아닌지 제가 상황에 맞춰서 저는 완전히 그 설명해 주려고. 불구경하듯이 보는 오케이. 관자. 예,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초에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많은 지금 의문이 생겼고요. 그게 또 CBDC가 지금 더 크게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너도나도 지금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CBDC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거래소가 지금 파산이 지금 뭐 위기 관리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 엄청난 지금 큰 도전을 준 거죠. 큰 도전을 줬는데 거의 뭐 어떤 사람이 이게 회멸적이다. 앞으로 회멸성적이다. 회멸? 회멸? 중국어인데요. 한국어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주호 증권에서는 그 암호화폐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 표현이 맞네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중국어로는 이게 회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망 선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어쨌든 사망 선고 받았듯이 굉장히 지금 암울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났죠. 이번에 FTX만 지금 손해 본 사람 10만 명 넘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앞으로 이게 진짜 가는 시장이냐, 아니면 이기면은 진짜 사망 받냐, 이제 죽어야 되냐, 이런 의혹점이 엄청나게 되면서 전체 가상시장이 대폭락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상 자산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네.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NFT와 관련해서든 아니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든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또 성장,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모두가 다 끝난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지금 FTX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테라루나 사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쾌천을 가졌듯이 그리고 또 CBDC 확산을 가져왔듯이 FTX 거래소 같은 문제가 사실 그동안 투자자들이 크게 여기에 대해서 개념 없이 그냥 자산을 맡겨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의 각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사실은 안유아의 가상자산 정복기라고 할 시리즈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챕터가 가상자산을 다룬 게 있어요. 아니 거래소를 다룬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해서 아마 이해를 했을 텐데 거래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을 놓고 말하면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 예금은 증권금융에 가 있거든요. 네. 돈은 증권금융에 가 있고 거래소는 그냥 정말 거래만 하거든요. 그렇죠. 고객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래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 주식이나 이런 거는 한국 예탁결제원에 있거든요. 청산이란가 증권 예탁은 한국 예탁결제원에 있습니다. 제가 예탁결제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탁결제를 하고 증권 예탁결제하고 그다음에 자금은 증권금융에서 하고 거래는 거래소에서 하고 또 증권사가 이래 에이전시 대리인으로서 고객 자산을 위탁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권한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네. 예금 예치, 거래, 증권 예탁 이게 다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금감원에서도 계속 관리 감독하고 그래서 이게 증권사들 라이센스가 있는 증권사만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권한이 분리되어 있고 규제 감독에서 허락받은 자들만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규제 안에서 이렇게 제약을 받으면서 돌아가는데 이 자산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는 다 혼자 합니다. 고객 예금 유예치부터 시작해서 거래, 그 다음에 증권 보관, 그 다음에 또 그다음 후에는 이게 디파이라고 해가지고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 예치된 고객 암호화폐 가지고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생 상품을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네 거래소 예금하면 이자도 주고 그리고 공매도도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파생 상품도 개발해서 팔았고 또 담보로 대출도 받게 하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래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래 역할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증권금융 증권 돈 예탁 은행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한국예탁결제원 예탁 그다음에 무슨 은행 증권 보험 이 3자 역할을 이 거래소가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왜냐면 고객 자산 돈이 다 와 있지. 고객의 그 암호화폐도 있지. 그걸 또 대출해서 이자를 주지.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예탁이 더 많이 와 있었지. 그러니까 돈이 와 기합적으로 와 쌓이겠지. 그럼 그걸 담보로 거래소가 다른 데가 대출을 또 받아오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와서 그 대출로 또 자기네 코인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 거래소 코인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FTX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거기 이 창업자 샘이잖아요. 샘 이 친구 이름 뭐지? 어쨌든 샘 창업자. 예. 저도 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후회하더라고요. 뭔가 규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네. 한때 190억 달러 자산이었는데 지금 은행에 10만 불밖에 없다. 이런 게 신문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샘 브리드가 얘가 무슨 일을 했냐면 원래 처음에 창업한 게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뭐 하는 애들이냐면 이 친구가 파생상품 헤지펀드에 일하던 친구예요. 이 친구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파생상품 헤지 거래를 잘하는 애예요. 아마 퀀트 투자. 우리가 완전 기술적 분석, 이 파생상품 기술적 분석 쪽이 많거든요. 원래에서 레버리지 투자하던 애인데 알라메다 리서치를 만나서 정말 가상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던 애예요.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그러다가 홍콩에 건너가서 바이낸스 창업자 쪼 창봉을 만납니다. 그래 봤더니 거래소가 앉은 자리에서 돈 버는 걸 보고 나도 거래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차별성을 둬야 되니까 전문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파생상품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든 게 FTX예요. 그래서 FTX는 바이낸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좋아해요.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도 마음대로 해놨고
그 우리가 그 전통 금융기관들이 기관 투자들의 플레이 모든 상품이 다 있게 만들어놨어요. 특히 가상자산의 파생상품 거래가 가장 잘 돼 있어요. 레버리지 투자가.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여기 지금 여기 FTX가 발행한 FTT 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어떻게 하냐면 그 FTT 코인을 갖고 밖에서 그걸 또 대출해주는 기관들이 많아요. 네. 그 FTT 코인을 담보로 달러를 대출합니다. 그 달러를 갖고 와서 FTX 발행한 코인 FTT를 또 사요. 그러면 FTT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올라간 FTT 가격을 담보로 또 달러를 대출해 와요. 그럼 그 돈으로 또 FTT 사요. 이게 뭐죠? 지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계속 FTT 가치를 올리면서 알라메다 리서치도 돈 벌고 그래서도 좋죠. FTT 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펀지 게임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올해 초에 테라루나가 빵 터지면서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갖고 얘네 아까 파생상품 투자를 하는 애들이 갖고 있던 이 자산들이 다 대폭락하게 된 거예요. 손해를 엄청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 브리드먼, 이 샘이 있잖아요. 갖고 있는 이 FTX의 돈 고객 자산 100억 달러를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면 얼른 다시 집어넣으려고 했죠. 근데 그 이후로 자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계속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근데 이걸 어느 코인데스크가 거기서 어느 오피니언 글이 나가버렸어요. 위험하다고. 그걸 바이낸스 창업자 조창봉이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FTT 코인을 팔겠다고 트위터에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라고 하거든요. 많이 그렇죠.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 팔겠다고 해서 코인런이 발생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바이낸스가 원래 인수를 검토하다가 또 뭐 너무 문제가 커서 안 하겠다 이래서 한 40조 되던 회사가 일주일 만에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를테서 모든 자산 시장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게,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증권금융 한국예탁거래원 거래소 증권사가 나누어 하던 걸 거래소가 다 했다. 이 자체가 지금 문제의 소질이 충분히 발생할 만큼 돼 있고요. 거래 구조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FTX 거래소는 파생 상품을 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이 하는 역할까지 추가로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더 키웠고요. 그래서 FTX가 파산했대서 가상자산 미래가 없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소 없이도 거래해요. 비트코인 초기 하는 사람들 거래소에서 했어요. 비트코인 제일 처음에 2009년에 나왔잖아요. 그때 거래소라는 게 있었어요. 거래소 후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한 거니. 근데 거래소는 무슨 비즈니스냐면 원래는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하고 나가니 내가 저한테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럼 제 지갑에서 그냥 우리 대표님 지갑으로 제가 돈을 지불했으면 거기 지갑 거 저를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진짜 P2P 거래예요. 네. 근데 거래소가 나오면 어떻게 됐냐면 조간내 거래소가 있으니까 진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이 거래소 안에 임 대표님 계좌 장부가 있고 안유화 계좌 장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들어와서 매수 주문을 내면 이 계좌상에서 들어오는 걸 내지 실제 비트코인 안 들어와 있어요. 예? 그다음 매도 주문을 하면 그것도 그냥 장부상으로 기록만 돼 실제 비트코인 매도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어떻게 하면 넷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넷으로 다 하루 종일 다 한 다음에 그 딱 필요한 것만 사와요. 그럼 어떤 경우만 실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냐면 내가 이 거래소 쪽에 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빼겠다. 이럴 때는 이 거래소 진짜 나한테 비트코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비트코인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장부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장부상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례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서 없을 때는 비즈니스 모델 세상에 안 나왔을 때는 다 직접 했고 진짜 비트코인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럼 거래소는 이렇게 하냐? 매번마다 비트코인 진짜 왔다 갔다 하면 10분 넘어 걸립니다. 효율성도 안 나오고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근데 거래소 장부를 통해 하면 비용도 안 들고 시간도 즉시 청산 결제 가능하고 이런데 좋긴 한데 대신에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이번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한 그 거래소들의 구조적 그 리스크 그렇죠.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그렇죠.
도덕적 레버리지, 문제죠. 예.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대한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전통 금융 시장처럼 권한을 다 나눠놨으면 한국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한국에서 그 특권법이 나오면서 그거 해놨잖아요. 이 고객 예탁 자산, 고객 예탁금은 은행에 있게 하고 거래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뗄 걱정은 마음대로 없어요. 할 수 없는. 예. 여기는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이제 막 빼가지고 대출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다 나눠놨으면 이런 문제 덜한데 한 거래소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구조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상자산을 부정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즘 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나 NFT 우리가 좀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고 봤는데 네. 사실 12월 달에 아바타가 개봉하고 네. 또 내년 1, 2월 정도면 또 애플의 XR 기기가 나오니까 그걸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붐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라앉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이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걸 못 읽잖아요. 오, 역시나 아니다. 야, 거기서 돈 엄청 띄웠다더라. 야, 하면 절대 안 돼. 그거 큰일 나.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심리를 죽여버리죠. 그냥 누나 다 앉아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한 현상, 사람들의 투자 심리, 이러저러한 그 인식이 낮아지면서 위험하다 이런 식의 인식이 생기면서 이 메타버스 세상, NFT 세상이 조금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걱정. 그걸 그렇죠. 또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 비트코인도 막 2천만 대 무너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지금 엄청난 타격 준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내내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서 말했죠. 뭘 말했죠? 세 개만 살아남는다고. 두 개인가? 두 개인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99.9은 다 없어진다 말을 했잖아요. 더 없어질 거예요. 거래소에 아직도 몇만 개 코인이 상장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점점 다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진짜만 살아남고 진짜만 갈 겁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테라 루나 사태와 FTX 거래소 파산 사태는 이 진척을 더 빨리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류가 지나간 다음에 누가 발가벗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하긴 그 저번에 며칠 전에 그 김승주 교수 네. 나오셨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뭐지 IT 버블 네. 이후에 이 옥석 가리기가 네. 진행이 됐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겠냐. 예. 근데 그 옥석 가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미 깊은 신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중심으로 그냥 시장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이 떠오를 수 있을까? 대표님, 제가 질문한 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기 정말 어려운데 제가 여기서 강연해 줄게요. 그거 강연을 해줘야 될 내용이에요. 그거 지금 그렇게 말하기에도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답답한데요. 어쨌든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산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너무 이게 아마추어적인 개념이에요. 너무 얇게 이 문제를 본다. 그래서 이 흐름적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가상자산이라는 게 왜 나왔으며 앞으로 어디를 가며 뭐가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어느 것이 세상을 진짜 변화시키냐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인터넷하고 간단하게 비교하기에는 인터넷 버블이 터졌으면 살아남은 애들 누가 살아남았죠? 구글 같은 애들 살아남았죠. 그렇죠. 왜 살아남았죠? 구글이 있음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글 없는 세상 상상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게 본질이에요. 이게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보기에 너무 아마추어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상자산이라는 게 세상에 뭘 변화시키냐? 우리가 인류가 필요한 게 뭐냐? 거기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그거 대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이번에 한국의 거래소들에서 그 지금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인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래소가 인식이 없어서 아니면 그 다요. 위메이드가? 자, 아니 위미드, 자 위메이드하고 위믹스가 있잖아요. 네. 자, 위미드라는 회사가 하는 게 플레인 투 언이에요. 네. 근데 얘네는 원래 게임사에서 큰 게임사잖아요. 그렇죠. 자체 그 게임을 미를 IP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플레인 투 언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게임은 놀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플레인 투 언이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내가 내 캐릭터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개발자로 참여해서 거기서 공헌만큼 내가 갖고 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공동 소유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동 소유가 생긴다는 거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뭐 어느 한 누군가가 그걸 혼자서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결국은. 그러면서 생태계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이 변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게임에 맞춰져 있으니까 단순히 게임 회사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했을 뿐이지 여기에 들어간 개념은 되게 깊은 개념이에요.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 그냥 내가 플레이해서 소유와 생태계에 참여해요. 지배구조 변화거든요. 이게 게임으로 구현됐을 뿐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웹 3.0이라고 하잖아요. 네. 웹 3.0 개념이 핵심이 소유와 지배구조 분산입니다. 어렵죠? 아니요. 그래도 마침 다행히 김승주 교수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서 그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래도 아니, 설명할 단계는 아니고 아. 내가 우리 저 포크레인 앞에서 삽들 수는 없잖아요. 왜 3.0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의결권과 예. 소유 예. 이거의 그 분배 근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평등.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일반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한국어지만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바로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네, 서점에가 책 샀어요. 여기 임수열 대표님이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제목 까먹었네. 저도 책 있습니다. 샀어요. 아, 근데 읽어봤는데 너무 잘 썼어요. 야, 이 책은 내 친구도 읽어야 된다. 이 좋은 책. 그래서 제가 내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서점에서 1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야, 이 책 읽어봐. 내가 줄게. 읽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준 거 서점에 가서 15,000원 주고 준 것은 10,000원에 재팔 수 있어요. 그럼 내 10,000원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죠. 근데 네이버든 다른 플랫폼이든 요즘에 전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북을 많이 하잖아요. 임수열 대표 그 책을 내 이북으로 샀어요.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요즘에 이북이든 그 서점 가서 하든. 15,000원 이북 샀어요. 근데 읽었는데 너무 좋아. 컴퓨터 앞에서 읽었는데. 근데 그걸 친구한테 주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못 줍니다. 친구가 그 플랫폼이 가입이 안 되고 유료 회원자가 아니면 내가 그걸 준다 해도 못 읽어요. 혹은 내가 그걸 얻어 준 거 서점가 팔려 해도 못 팔아요. 그럼 웃기잖아요. 똑같은 책인데 하나는 하드카피고 하나는 전자책인데 왜 이거는 내가 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왜 똑같은 책 이북으로 샀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왜 안 잘 돼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거기서 이북을 샀지만 내 돈을 주고 그게 내 거라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증명이 안 돼 있으니까. 예, 그게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이 돼요? 왜 오프라인으로는 내 건데 이북인데 왜 내 거 아니냐고 말이 되냐? 이거 원래 그 플랫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자가 샀으면 그걸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소유 증명 NFT. 예. 꼭 NFT 아니라도 여기서 문제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플랫폼은. 예, 이런 거로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뭐 미래 세상이 온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다 점점 온라인으로 가는 거죠. 왜 미래는 디지털 경제가 주체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디지털 경제로 가는데 0과 1로 숫자가 다 펴 세상에 오는데 이렇게 온라인 다 된 거는 내 거, 내 돈은 냈음에도 내 거라는 게 증명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역할을 네.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해결하는 개념이 웹 3.0입니다. 플레이 투 언이란 건 게임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태계로서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누구나 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왜?
하나라도 완벽하게 구현이 돼서 많은 사람 체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상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엄청 큰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게 블록체인 기술하고 그걸 지금 하나로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번 사태는 그 위메이드 주장대로 거래소의 이해 부족 아니면은 이해 부족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소통의 부재죠. 소통의 근데 그 이번에 그 닥사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말한 이유는 정보 불투명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유통량하고 발행량이 다르다라는 건데, 근데 이쪽에 설명을 들으면 내가 뭐 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나온 기사로 봤을 때는 이쪽의 설명은 코드 월렛으로 되어 있는 걸 통계에 안 들어가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겠죠, 서로 간에. 근데 방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라를 위해라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오는 기업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케이스를 통해서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보니까 신뢰의 문제인 것 같고, 그 신뢰에 대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투명성.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명 MC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로 아무리 내가 비즈니스 모델이 맞고 미래 흐름에 맞는 거라도 이게 투자자들과의 소통, 이게 거래소와의 소통, 이해 관계자 소통을 잘 안 하면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더 조심해서 더 투명하게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이 부끄럼 없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가상자산 이건 아마 그래도 저도 한 몇 개월간 리플 가지고 거래 좀 해보느라 이 특성을 몰라가지고 한 3년 전인가 2년 반 전인가 인터뷰할 때 워낙 모르니까 알려면 사실 해보는 게 직접 해보는 게 최고다 해가지고 마침 또 오신 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어느 거래소 들어가가지고 한 3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20% 정도 수익 내고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때 어떤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역시 투명성. 그래서 그 FTX도 투명성 문제예요. 우리가 그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사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 이걸 때문에 가상자산 막 연결시켜 막 오너 리스크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도덕적 해위 문제인데 이거 갖다가 전반 뭐 가상자산 막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이 문제인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막 연결시 논리적으로 전혀. 그러니까 시장 이쪽 섹터 이쪽 산업 자체를 폄하하거나 아니면은 무너질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다. 투명성과 도덕적 해의 문제인데요. 우리 쉽게 기업들의 어떤 분식회계, 그렇죠. 기업단의 문제. 그래서 앨런 사태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코인업계 앨런 사태라고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학생이죠? 네. 우리 오늘 참 얌전하게 방송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렇네요. 아이고, 다음에 또 오늘 조신한 모습을 보이시겠다더니 막판에 이렇게 울컥하셔가지고.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열이 올라오네요. 조명이 좀 2개 늘어나서. 더워서 열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으로 거시경제부터 코인,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관점, 인사이트를 짚어주신 우리 안유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